세컨스탁입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혜 이사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금요일장 볼 이슈 확인해 보시죠. 이번 한 주 우리나라,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뜨겁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테마주 이미 크게 시세를 냈는데 여기에서 더 큰 시세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습니다.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사실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아직도 좀 생소하고 어렵고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부분만 김민준 전문가님이 좀 쏙쏙 알려주세요. 이거는 계속 말씀을 좀 드리지만요. 네. 제도적인 거하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다수의 여당 의석이라고 하죠. 이 부분이 긍정적인 것 같고, 아침에 이 주제를 이제 메인 PD님께서 이제 보내주셨는데, 플레이 투 더 언이 좀 생각난다. 이 코멘트가 떠오르더라고요. P2E. 네, 그렇죠. 플레이 투 더 언인데. 예전에 한창 뜨거웠죠. 위메이드 막 급등하고 했던. 그렇죠. 게임주 붙었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게 게임주 좋은데 이렇게 플레이 투 더는 하는 게 제도 정비가 먼저지 않겠느냐. 결국은 정부에서 그때 태클 걸었거든요.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걸로 해가지고 사행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안 됐습니다. 제가 그때 두 가지를 강조드렸어요. 게임 회사면 주된 요소를 일단 잘하자. 게임 신작과 정말로 예전의 위상을 찾을 수 있는 게임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뒤로 NC소프트들 주구장창 떨어졌고요. 효과 없었고, 위메이드 이런 그룹주만 이제 종된 요소, 플레이 투 더 언, P2E가 붙으면서 주가들이 휘황찬란했는데 사실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 정부 정책 미비, 제도화가 안 되면서, 법제화가 안 되면서 이미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그러면 이제 이 STO에 관해서는 뒤안길로 사라지겠느냐? 보이진 않아요. 첫 번째 이제 이게 긍정적인 면입니다. 한국은행에서도 CBDC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그렇게 빠르게 좀 스탠스가 좀 바뀌었어요. 역시 권력의 힘은 대단하다 이렇게 좀 네. 느껴지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절대 다수의 여당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내년 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무위를 통과하게 되면 법안 올라오면 이거 거부권 행사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첫 번째 펀더멘탈적 요소에서 다 긍정적인 거 봤으니까 직접적 연관성과 주식이 지금도 진입할 종목들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제도의 취지, 그러니까 결국 스테이블 코인의 제도화가 되는 취지를 제가 좀 찾아봤는데 금융 디지털 전환의 가능성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금융 디지털 전환성이라는 게 첫 번째가 어떤 국경 없는 금융 인프라죠. 쉽게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결제 편의성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이거 스테이블 코인 하는데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CBDC에 지금 실시하기 전에, CBDC를 하기 전에 테스트 베드의 어떤 중간 실험장이다. 저는 이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주가만 좀 보시게 되면,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쉬었으니까, 갤럭시 머니아트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사실상 어떤 프론트 러너들이 주가들이 이미 저점에 잡아서 수익 중이지 않겠나. 늦게 타신 분들이 한 11,000원대 타신 분들이라면 이미 30-40% 수익 구간 쪽이기 때문에 과연 지금 위치 단에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아까 앵커님하고 나눴지만 LG CNS 이런 거 보니까 월봉 보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나가는 게 LG CNS 월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권의 5만 원대에서 사실 이게 붙으면서 62%가 올라오는 기염을 토했는데 피보나치의 확장성으로 보게 되면 사실 200% 넘거든요. 이거 좀 거의 불가능한 위치인데 저점 공략이 과연 가능한 구조인가? 이게 일단 남아있고, 그 다음에 예전에 게임에서 플레이 투 더 언 붙었을 때는 조각 투자였습니다. 부동산, 미술, 채권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원화 채권을 담보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패깅 구조라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거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환매하고 유동성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환매하고 유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예시로 MMF 이런 거 가능하거든요. RP라든지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든지 단기 예금 어찌됐건 기준 가치를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한데 과연 이런 게 될까? 그러니까 MMF의 특징이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원화라는 부분이 가장 맹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 결론을 또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효율성과 편의성이 제공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갤럭시 그 토스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거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여기보다 편리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남아 있어서 저는 뭐 제도화가 예전처럼 안 되거나 이럴 일은 없어 보인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빠르면 연말, 뭐 정말 좀 늦으면 내년 1분기 정도에는 정모일을 통과해서 제도화는 이루어지겠으나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환매라든지 앞으로도 유동성 리스크를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그리고 실사용자가 정말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고요. 종목들은 뭐 이렇게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종목들 LGCN에서도 이제 CBDC 할 때 한강이라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거든요. 네. 그런 뭐 스토리 라인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보안 인증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 MOU를 했다든지 이런 쪽들은 이미 주가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조각 투자 이야기가 나왔을 때 플랫폼들을 준비해 놓은 쪽은 증권사였습니다. 뭐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네. 이런 데서 그때 조각 투자를 위해 가지고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걸 잘 살려야 되는데 지금의 주가 시세는 뭐 LGCNS, 네이버,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런 쪽으로 막 흘러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좀 중소형 종목 중에서는 갤럭시 머니아트리 또 NHM 뭐 CP 뭐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치단에서 저도 좀 고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PD님이 아침에 불을 붙였어요. 플레이 투 더 언 때처럼 정말로 급등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코멘트를 주셨거든요. 저도 혹할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여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더 혹하겠죠. 그런데 뭐 주가의 시세 분출은 모르겠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꼭 이 정책의 제도화와 그리고 이 종목의 직접적 연관성 그리고 제가 꼭 강조해드린 편의성이나 접근성, 환매나 유동성 리스크에 관해서는 일단락이 되어야지만 이 지속적인 사업의 그 연계성은 이어질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기술적 대응을 좀 권장드린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화는 되겠지만 실효성에 있어서 의문이 있고 따라서 투자 관점에서는 테마주의 영역으로 좀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도 뭔가 마음속에서 이 확실하게 풀리지 않는 그런 궁금증이 STO 얘기 한창 나왔었고 CBDC 얘기 한창 나왔었고 스테이블 코인 지금은 한창 뜨거운데 이게 테마주들이 다 거의 뭐 걸쳐 있더라고요. 어떻게 다른 건지 김 회장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금 워낙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금융 디지털 전환이 근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QR코드로도 다 하고 뭐 인터넷 뱅킹으로도 카드로도 잘 쓰는데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화 포인트 하겠다는 이유가 정말 대체 뭔지 보통의 국민들도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결국 미국이야 뭐 달러와 1대1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능한데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나름 1대1 패깅이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달러에 상응하는 미국 채권을 반드시 이제 가지고 있는 게 하나의 이제 포인트고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죠? 물가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달러를 그냥 들고 있는 것보다는 달러 자산 금리를 주는 달러 자산을 들고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인데 원화가 스테이블한가요? 원화도 뭐 출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화에 패깅하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의미가 과연 될까?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일단 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되면서 전 세계가 이렇게 디지털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도 하겠다. 이건 오케이. 뭐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 맞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뭐 민주당 법안을 보면 핵심 포인트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0억 정도의 자본금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아무나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법안의 흐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위험해 보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느는 천천히 하고 CBDC와 연결해서 하느니 통제하는 방향으로 하자인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늦어질 수도 있고 공무원들의 무사한 일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일단 뭐 사건 사고 터질 수 있지만 출발해 보자. 그다음에 뭐 자기들끼리 경쟁하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플랫폼 기업들 STO를 준비하던 뭐 증권사라든지 다양한 회사들에게도 뭔가 기회가 열려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단순 주가만 보면 주가 오를 일은 더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뭐 보안주라든지 뭐 하나투자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대형 플랫폼이라든지 움직일 것으로는 보이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서 원하는 스테이블을 한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원화의 그 스테이블을 위해서 계속 미세 조정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한은이죠. 한은이 그 미세 조정을 한단 말이죠. 구두 개입도 하고, 네. 스무딩 오퍼레이션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원화를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들이 조직적으로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은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거 통제할 수 있나? 그러니까 달러야 워낙 포지션이 크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걸 누군가 어느 정도의 돈을 끌고 와서 방향을 이끄는 게 힘든데,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규모도 작고 심리에 휩쓸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외 이슈로 원화가 막 들썩일 때 이 스테이블 코인과 패깅되어 있는 일부 세력들이 한은과 반대 방향으로 마구 움직이면 이 통제할 수 있나? 그 뭐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들은 나와 있나?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투자 관점에서는 1도 관심이 없고요. 다만 이제 현재 계속 법안의 이슈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종목군들의 반등은 뭐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트레이딩은 열심히 하시되 장기 관점에서의 투자는 굉장히 차가운 머릿속에서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관심도 없고 투자할 만한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뭐 관심 종목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이제 예. 그 보시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지 않습니까? 그 스테이블이라는 그 영어가 뜻이 안정적인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화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코인 이야기를 하기 싫은데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처럼 들쭉날쭉하지 않고 특정 자산에 붙어서 안정성을 좀 유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앞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유동성 리스크나 이런 데에서 안정적일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들이 이제 10억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진입장벽이 높지 않거든요. 기술력 문제는 차지하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뭐라고 하면 그 우후죽순 있잖아요. 막 광고 뿌리고 막 여기저기 나오고 뭐 혜택 준다 이러다가 흐지부지 막 이렇게 없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사실상 이게 정부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 하는 게 이 통화에 뭔가 도전하는 것은 좀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쉽게 말해서 달러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60%이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가 가능한 거지, 이 원화의 연동성이 뭔가 원화의 확장성과 안정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접근성의 용이. 근데 저는 이게 정말로 사업성이 있을 것인지는 차지하고 앞으로 큰 파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까 김종인 이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은 철저하게 기술적 대응이 좀 필요한 영역이지 않나. 여기서 이제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카카오페이 막 10만 원 간다. 뭐 3배 뛰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 근거가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원래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기존에 있던 매출이나 수익성이 강화되는지를 보고 종된 요소로서 가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이게 정말로 주객 전도되면서 이게 본업이 될 수 있을 가능성, 정말로 캐시카고 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라서 지나친 기대는 경계하자라고 두 분이 나란히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장 봐야 될 만한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먼저 알려주세요. 근데 저는 통신 장비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 장비, 그리고 전문가님은요? 어제 오후부터 핫했던 원전 준비했습니다. 원전, 다시금 또 시세가 불을 뿜는 모습 오후에 나타났습니다. 통신장비 먼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문가님이 통신장비가 뭔가 좀 들썩여요 라고 몇 번 힌트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사님이 갖고 오셨어요. 어떤 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뭐 RFHIC도 저도 뭐 관심주로 말씀드린 적도 있고, 네. 실제로 실제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게 KMW도 최근에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움직이나라고 봤을 때 RFHIC와 KMW의 지금 그다음에 솔리드 같은 종목군들의 특징은 뭘까? 일단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이고 수출 레코드도 대부분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게 공통점이죠. 그런데 7월 4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이 주파수 경매와 관련된 논의가 거의 끝날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7월 4일 미국은 휴일이니까 아마 그 이전에 뭔가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래 한 200kHz 정도, 200MHz 정도의 양이 주파수 경매에 붙을 거라고 봤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통신장비 쪽에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트럼프 1기 때도 JT하고 화웨이 몰아내면서 그때 통신장비에게 엄청난 붐이 일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동일하다는 거죠. 주파수 경매는 하고 주파수 경매를 하면 그에 또 상응하는 통신장비는 추가적으로 수주해야 되는데 이거 여전히 중국이 다 잡고 있는 건데 중국을 배제하면 할 수 있는 기업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삼성전자하고 소니 에릭슨. 두 개의 장비를 수주할 수밖에 없고 그 두 개 수주 장비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납품하는 부품 기업들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 미국 주파수 경매라고 하는 이벤트와 그다음에 미국에 그동안 수출했던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부품 수급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의 연결고리는 분명히 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RFAH나 솔리드 같은 기업들의 최근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는 것도 눈에 띄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예전만큼의 대시세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뭐 그때야 얼마나 갈지도 모르고 정말 뭐 중국 다 빼서 우리가 다 뺏어 온다라고 했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장비가 많이 팔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올라갔던 주가를 다 이제 토해내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지만 지난 한 3년간 정말 줄줄이 내리기만 했던 통신 장비에게 어쨌든 하나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뭐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고 삼성전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번 CES도 마찬가지지만 통신장비 쪽에 생각보다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수출이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매출에 쫓아갈 수 있는 기업들. 솔직히 삼성전자는 통신장비 팔아도 반도체나 다른 덩어리 큰 것들이 많아서 별로 태가 안 납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화장품이나 뭐 방산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다 대고 올라간 이유는 결국은 수출이 없다가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고 올라간 것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통신장비 업종의 종목군들의 꿈틀거림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일봉으로 보시면 답이 안 나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꽤 올라온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소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서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0년 같은 그런 대시세 랠리는 없다. 이것도 분명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통신장비였습니다. 그리고 원전 오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김민주 전문가님 관점은 어떠세요? 어제 이게 2시부터 발동 걸렸거든요. 어제 이제 뭐 앵커님 못 뵀는데 2시에 이렇게 딱 보고 교육 리딩이 끝나니까 불을 뿜더라고요. 뭐 근거를 찾아본다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500조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결국 예상대로 낙수 효과까지 내려갔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그건 것 같습니다. 이제 에너빌리티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현대건설도 공이 같이 말씀드렸어요. 아직 건설 업계가 살아나진 않았기 때문에 원전 건설 이력이 뛰어난 현대건설이 가는데 기준 표본 모델을 에너빌리티로 두자. 에너빌리티가 좀 밀리면 다른 것도 차익 실현을 고민해보는. 어찌됐건 우리가 업계에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너빌리티가 뭐 전혀 지금 안 무너지고 있고요. 이거 6만 에너빌리티입니다. 예전에 뭐 돌 에너빌리티 이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상 뭐 5만 원까지 저는 봤던 저는 역시 고점은 맞추기 쉽지 않구나. 지금도 뭐 대량 매도가 좀 나올 만한 징후가 없어서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위치 자체가 어제 이 소식이 이제 들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건설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밑으로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우진엔텍이 결국은 이제 개요 계측 정비 설비 이쪽에 있는 우진엔텍이 어제 상한가에 직행했거든요. 어제 이제 거래량도 동반되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대체 거래소에도 지금 3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 우진엔텍의 실예로 들어보면 그 낙수 효과 부분이 내려갔는데 저는 그 3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오늘 지금 3만 원이 넘어가는 시세가 지금 대체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그 업사이드가 크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만큼 고점에서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손절매에 입각해야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이제 하부 종목들 보니까 어제 우진도 좀 뛰었거든요. 우진도 이제 12,780원에 종가 마감이 됐고 뭐 이 주가도 지금 6,000원부터 13,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저는 8,000원대 좀 관심을 가져서 추천도 해보기도 했는데요. 야간에. 지금 이런 종목들은 좀 업사이드가 남아있어요. 결국은 내가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 좀 남아있는 종목들을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여전히 지금도 원전의 뭐 해체 시장 그 다음에 앞으로 원전 모멘텀 등등 소형 뭐 원전 모듈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후발주자를 고를 때 꼭지에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이제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일진파워나 보송파워 때까지 좀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송파워 때인데 이 종목을 잡았을 때 내가 좀 손절매에 입각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매집을 해서 끌고 가야 될지 이런 것은 꼭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 잣대가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겠지만 에너빌리티가 무너지면 조금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26일에 고리 원전 1호기 이 승인, 해체 승인 심사 있죠. 원전주 얘기를 이렇게 또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늘자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PSK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은요? 네, 저는 우진엔텍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SK 먼저 볼까요? 네, 오늘 어제부터죠. 그러니까 한 최근 며칠간 삼성전자 관련 뉴스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그 HBM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죠. AMD랑도 뭐 한다, 뭐 브로드컴이랑 한다. 어저께 또 모 경제 언론에서는 브로드컴은 뭐 하이닉스랑 한다. 이미 뭐 HBM4에 뭐 특화된 그런 제품들이 만들어져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오늘 제가 눈여겨본 이슈는 P4 라인의 가동이 늘고 있다. 이걸 이제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4 라인이 원래 파운드리 쪽으로 예정이 됐다가 파운드리가 거의 뭐 폭망 수준으로 가면서 이걸 디램 라인으로 바꿨는데 디램도 이제 정체되다 보니까 거의 뭐 놀고 있던 그런 라인이었는데 지금 원C 쪽의 기술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개발했던 거 다 뒤엎고 하이닉스보다 굉장히 늦어졌지만 원C 그러니까 10나노 쪽에서 원C를 이제 빠르게 다시 이제 수율 개선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의 전반적인 이제 증설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PSK는 PR 스트립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엣지, 베벨 엣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사라고 봐야 되는데 PR 스트립은 지금 미국이나 중국향 물량이 축소될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2분기 실적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이 종목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로 삼성전자의 물량이 줄어들면서 중국과 미국의 수출량이 늘어난 것인데 지금 중국과 미국에서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원C가 다시 이제 빠르게 투자가 재개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줄어드는 부분을 대부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PSK가 만드는 베벨 엣지라고 하는 이 장비는 미세화 공정의 핵심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 물질들을 결국은 뭐 깎고 씻어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반도체 회로인데 그 끝부분에 생기는 그 미세한 그런 뭐 끝단에 약간의 엣지들이 생기는 것을 잘라내는 게 베벨 엣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베벨 엣지의 신규 장비의 매출까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PSK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단 내려가지만 크게 내려가지 않을 가능성, 하반기에 삼성전자의 투자량을 보고는 오히려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PSK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진엔텍은요? 네, 이 종목은 오늘 사실상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원전 해체 시장 이런 것보다도 기술적인 모습에 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그 19,000원대 공략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사실 뭐 수익도 좀 났는데 그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모습을 좀 보시면 우진엔텍이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펴기 위해서 눌렀던 과정이 뉴스 모멘텀에 붙으면서 시세 분출이 나왔다는 부분. 결국 이제 기대 수익률을 높이는 구간은 19,000원, 뭐 21,000원 정도가 진입 타점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이렇게 뉴스플로우를 타면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시세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갖고 온 이유는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스몰캡 종목 중에 주목도가 좀 있고요. 예전에는 일진파워, 보성파워 등 뭐 한전 KPX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원전 해체 시장을 뉴스 플로우를 좀 보게 되면 아직도 100여기 후반대가 원전 해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먹거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9,600원에 올라와서 구체적으로 좀 가격 전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사실상 저는 뭐 반도체 공략을 또 해버렸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대체 거래소에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시세가 지금 벌써 31,800원입니다. 고점이 지금 32,700원까지 찍었는데 여기가 여러분들 단기 고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자분들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데일리 흐름으로 이제 뭐 앵커님 보시면서 32,000원을 강하게 안착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업사이드가 빅데이터로 돌려보니 35,000원까지가 내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유자분들은 15%에서 20% 정도의 그 업사이드가 위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아깝잖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완벽하게 이제 32,000원을 돌파하는 거래량이 동반될 것이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35,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면 이 기술적으로 37,000원까지 보이긴 하는데 어깨 정도로 정리하시면 35,000원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눌림목 포인트가 좀 나올 수 있어요. 5일선하고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눌렸을 때는 추가적인 진입이 가능할 것이냐, 에너빌리티가 좀 버티고 있는다면 이 기술적인 되돌림이 나왔을 때는 신규 접근이 가능했을 때 만약에 25,000원 라인 정도에서 기대 수익률을 좀 높일 수 있을 부분이 있다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오늘장 관심주 한종 PSK 그리고 우진엔텍입니다. 토마토 AI의 선택 참고해 보시죠. 네, 6대4로 나왔습니다. PSK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토마토 AI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PSK 실적, 성장성, 수급, 기술력 모두 다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AI와 HBM 쪽에 수요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수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점수. 우진엔텍은 이 원전 쪽 확대, 정책 수혜 이 가능성은 인정을 하지만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일정 부분만 하자, 분산 투자가 적합하지 않나라는 의견과 함께 이 6대4의 비율로 PSK가 조금 더 우세했습니다.